지금부터 412회 과학기술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영환입니다. 대한민국 출연연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기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대학 기업 연구 역량의 향상, 국가 R&D 예산의 한계 등으로 인해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된 많은 귀중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미래를 향한 출연연 역할 및 시스템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년 반 전에 스태피가 세종으로 이사를 가고 사실은 굉장히 이 자리가 저희한테 익숙한 자리여야 되는데 이제 어느덧 세종 사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2년 반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 행사하는 게 굉장히 큰 일로 여겨지는 거는 아마 또 그런 익숙함이 또 가져온 어떤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스태피에서 412회 과학기술정책 포럼의 주제로 출연연 역할과 시스템 혁신 방안에 대한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 발제를 해줄 이민영 박사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고민도 많이 했고 스태피 내에서는 가장 이 출연연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온 전문가입니다. 비록 뭐 완전한 어떤 완벽한 방안의 제시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거론됐던 많은 얘기들을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 방향은 잡혀 있고 이걸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라는 데 공감을 얻을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부터 우리 경제 산업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큰 어떤 변화의 물결들이 급속하게 또 진전되어 가고 있고요. 이런 모든 환경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우리 과학기술 분야, 특히 정부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7시 조찬에 참여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을 듣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머뭇거려야만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과학기술 쪽의 환경 변화는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출연연은 지난 한 20년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기회, 변해야 되는 기회를 좀 놓친 감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서 우리 정부가 새로운 정부에서 출연연의 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들이 건의가 되고 또 이게 정책으로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특히 이 논의의 장에서 좌장을 맡아 주실 우리 정광하 전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론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연발협회 송철아 명예회장님, 또 연세대학교의 권영근 교수님, 그리고 제이영 헬스케어의 이정일 대표님, 그리고 한경의 박근대 차장님, 또 신약개발사업단의 김태석 본부장님, 우리 키스텝의 손병호 박사님, 정말 우리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서 출연연뿐만 아니고 민간 쪽에서 보는 또 출연연의 역할, 다양한 시각에서 오늘 좋은 말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의견을 잘 저희가 정리를 해서 우리 새 정부가 출연연의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스태피 정책 포럼에 대해서 계속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종국 원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주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이민영 박사님입니다. 이민영 박사님의 오늘 발표 주제는 미래를 향한 출연연 역할 및 시스템 혁신 방안, 포스트 PBS 시대의 출연연 시스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영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주제와 내용들은 조금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물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꼭 뭐 반드시 이 길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살펴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야 할 길은 이 길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나온 20년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가장 이제 우리 옆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사실 PB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PBS라는 꼭 하나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그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PBS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은 지난 20년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PBS로 대변되는 경쟁 시대였다.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이 PBS 제도는 굉장히 사실 도입 초기에는 그 취지가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 당시 이제 안정적으로 출연금을 받던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도입된 제도가 PBS였는데 이게 당초 취지대로 사실은 방향이 좀 그렇게 가질 못했고요. 또 이제 안정적인 어떤 출연금 시대에서의 이제 문제점이 굉장히 이제 활력을 잃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쟁을 좀 촉진하는 이런 형태의 제도로서 PBS가 도입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성과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이라는 어떤 경쟁의 어떤 방향성의 오류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PBS 경쟁 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그 성과에 대한 책임성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많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그 성과 정부 R&D의 그 효율성 이 문제의 바로 원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PBS로 대변되는 지금의 시스템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굉장히 이 그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20년 동안 왔던 이러한 PBS 경쟁 시대를 지속해 가야만 하는가? 저는 이러한 그 시스템으로는 경쟁력이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PBS 경쟁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가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제와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이제 그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뭐 AI, 그 IoT 뭐 이런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 늘상 사실은 우리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살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란 이런 큰 그 흐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변화의 범위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그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러한 큰 변화는 가장 큰 대별되는 측면이 굉장히 변화의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유연성을 높이려면은 자율성이라는 요소가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될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연구개발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초 응용 개발이라고 했던 이런 선형 모델은 이미 이제 과거에 이제 모델이 되어 버렸고요. 그 우리가 이제 일상 부분에서 빅데이터를 얘기하듯이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그 데이터에 기반한 지식혁명, 이래서 요즘 오픈 사이언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했지만 유럽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쪽에 관심을 갖고 국가적으로 많은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혁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든 뭐 기초연구든 뭐든지 어떤 이 그 혁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이런 혁신도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외적이 없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지금 포괄적으로 지금 포함돼서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 과학기술 분야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즘 뭐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얘기는 하는데 여기 이제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바처럼 이제는 기술,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이 어떤 경계가 굉장히 무너져 버리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어떤 그 과학기술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자성, 특별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잃고 있다. 근데 이것이 과학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과학기술이 일반 사회나 또 일반인들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부분과 굉장히 떨어진 어떤 저 멀리 있는 그 분야가 아니라 모든 생활 곳곳에 과학기술이 연관되어 있는 이런 지금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어떤 특별한 이런 시대라기보다는 굉장히 우리 일상적인 어떤 생활이나 사회의 인프라로서 이제는 과학기술이 인식되는 이런 그 사회를 변화해가고 있고요. 요즘에 또 우리가 이제 고려될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것들이 기술의 발전에서 사실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러한 기술 혁신에 의한 어떤 그 밝은 측면들,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떤 이 그림자들이 굉장히 이제 부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체감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일자리 문제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생산성과 지금 고용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제는 더 이상 늘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혁신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일자리가 늘어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혁신은 어찌 보면은 이미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틀에 들어선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은 우리가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앞으로의 우리의 이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문제 외에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들 또 이 그 저성장이라든가 이 성장 동력의 지금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이런 길목에서 이 국가가 제공해야 될 어떤 이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도 질 높은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R&D가 필수적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모든 전 분야에 지금 R&D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또 정부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R&D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의 그 투자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구조적으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낄 만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바처럼 지금 뭐 절대적인 규모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그 일정한 어떤 GDP 규모나 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우리가 인풋은 굉장히 그 세계 상위 수준인데 아웃풋 또는 아웃컴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여전히 있고요.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 10년 동안 별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뭔가 좋아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좀 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다는 데 지금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런 난리지 중심 어떤 밸류 체인을 봤을 때 단계별로 사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만들어지는 영역에서부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혁신 가치로 창출되는 이런 시장 영역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다 문제가 있고요. 또 이 그 난리지와 그리고 이노베이션에서는 시장 실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고 확산하는 데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R&D 투자라는 형태로 개입을 하게 되고요. 시장 영역에서는 뭐 어떤 산업을 진흥한다든가 아니면은 시장을 규제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의 전체적인 이런 성과가 나타나는 거는 양 측면에 다 문제가 지금 정부 역할도 어찌 보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R&D 투자를 해서 시장 개입을 하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가 R&D 그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것이 다시 시장으로 가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고 다시 이런 것들이 그 국민 세금의 형태로 해서 이 사이클이 이제 돌아가는 형태인데요. 문제는 요게 이제 그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여기 사실 기업의 어떤 리스크 테이킹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너질 못하고 있어요. 이제 결국 투자 효율성이 낮다는 이걸 건너지 못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가장 일차적인 거는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출연연인데 이 출연연이 이 독자적인 연구기관이 아니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출연연의 문제를 이렇게 이걸 떼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연구기관에 가장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이 PBS인데 이 PBS의 문제는 단순히 이게 하향적으로 해서 출연 연구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돼서 우리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PBS의 문제는 그 이렇게 윗방향으로도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PBS를 이 대변되는 이 정부 R&D 시스템의 문제가 뭐냐를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PBS에 대한 문제가 가장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안정적인 인건비가 없다. 그래서 연구에 몰입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계속 인건비를 이제 올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출연연에서도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그럼 과연 출연연구기관 인건비를 이미 많이 올려주고 있고 내년 정도면 6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출연연구기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지금 그런 R&D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느냐? 사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또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PBS를 이제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간과했던 문제가 바로 이제 두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정부가 그동안 R&D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대해 왔어요. 근데 이 R&D 예산이 확대되면 할수록 정부 부처의 R&D 예산들이 굉장히 확대돼 왔습니다. 그게 R&D 예산이 어디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예산 확보 경쟁을 했고요. 그런 그 확보된 그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기관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관리 기관에서는 주로 기획과 평가를 하죠.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수행은 출연연이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부처가 져야 하나요? 아니면 출연연이 져야 되나요?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부 부처의 이 사업들이 많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세부 사업별로 이렇게 그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주는 체제이기 때문에 부처들이 계속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요. 세부 사업들, 작은 사업들 쫙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사업 수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중복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 중복을 위한 지금 코스트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문제는 이게 종합 조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조정의 효과가 아니라 굉장히 중복 조정을 위한 이러한 그 비용의 그러니까 코스트에 대한 어떤 그 조정 측면에서 굉장히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주체들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경쟁적으로 산하견이 경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협업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같은 출연 연구기관 내에서도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가 경쟁이 과열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출연 연구기관 내부에서는 출연 연구기관 스스로 지향해야 될 가치에 대한 이게 혼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사업을 많이 따오는 사람은 평가를 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게 하나 붙잡고 열심히 한다? 그런 사람은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절대로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치의 방향에서 굉장히 지금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PBS 제도라는 게 처음에 당초의 취지는 사실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의 취지는 역량이 있는 이런 연구자들이 연구를 잘할 수 있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사실은 그렇게 설계된 것이 사실은 PBS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개선을 해온다고 했는데 이게 절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개선이 되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이게 좀 경험적으로 우리가 학습하고 가야 될 게 있는데요. 어떤 제도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적용할 때 굉장히 우리가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사전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어떠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이 변화 관리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흔히 뭔가 새로운 것을 바꿀 때 한두 달, 두세 달 내에 탁탁탁 정리해서 그거를 그냥 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거는 뭔가 조금의 변화가 왔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혀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기간을 쭉 보면서 모니터링 해가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면밀하게 체인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잘 안 해왔다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의 지금 반성할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의 어떤 이 PBS 제도는 굉장히 정책 방향이나 또는 어떤 이 결과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충분히 반성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 이 상태로 계속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래도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번 지속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더 이상 갈 수 없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과감하게 새로운 변신을 취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연이어서 출연 연구기관에 이제 PBS가 적용된 출연 연구기관의 이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가 낮다라는 거는 지금 계속 출연 연구기관이 밖에서 받는 기본적인 어떤 비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제일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경직성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관료화 문제, 물론 이제 PBS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개방성이 부족하다, 임무와 역할이 불명확하다, 시장 변화에 수용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고 가장 출연료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출연연에 계신 분들은 이제 PBS를 얘기를 하시고 다른 데 계신 분들은 정보 연구기관으로서의 어떤 롤, 역량, 또 그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연구 역량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 출연연의 어떤 문제들이 어찌 보면은 PBS가 모든 것을 껴안고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나오면은 PBS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도 그래 맞아 PBS 때문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인건비가 이제 그 비중을 이제 올려주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면 인건비 다 올려졌는데 어떡하지? 그럼 잘 될까?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지금 딜레마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출연연구기관이 안고 있는 본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 렐러번스와 이 엑설런스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연의 안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밖에서 출연연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출연연구기관이 뭐 하는 데인지 이 정체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질문을 갖고 계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출연연구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밖에서 보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여기에 그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출연연을 통해서 뭔가를 했을 때 가장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성과를 많이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엑설런스 문제에서도 많이 지금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인력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경직성 관료화의 문제 이제 이게 연구기관이 이제 소위 말해서 지식을 난리제와 관련된 이 일을 하는 곳에서 이런 경직성과 관료화가 얘기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출연연구기관에 굉장히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정부 정책에서도 지금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그 첫 부분에서 정부에 대한 어떤 R&D 수요가 확대되다 보니까 굉장히 정부가 R&D 하는 분야들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출연연도 이제 같이 그 연동해서 이제 그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출연연구기관과 관련 이거는 뭐 출연연뿐만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회 문제 해결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제 문제와 분리된 사회 문제로 자꾸 인식하고 있다는 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제를 얘기를 할 때는 경제 문제를 포괄하는 보다 큰 범위에서의 어떤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해야지 이거를 분리해서 하는 순간에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방향의 어떤 결정이 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 신성장 동력 창출은 누가 합니까?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놨는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회 문제와 연결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 번은 짚어야 되고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거는 요즘에 뭐 고금법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동안 출연연구기관이 어떤 갖고 있는 특성들이 제대로 사실은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출연연구기관과 밀접히 관련된 어떤 예산이나 기간평가에서는 뭔가 자유를 많이 부여한다고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세세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출연연구기관의 어떤 이 경직화 또 관료화를 좀 더 이렇게 촉진하는 그런 것들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출연연구기관의 어떤 내부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출연연구기관이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연구회 내에 25개 기관을 얘기를 하는데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어떤 그 경험을 한 것은 사실 IT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대부분의 어떤 이 시스템이나 이런 어떤 그 프랙티스가 IT의 성공 경험에 의존해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IT하고 바이오는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또 바이오 내에서도 그 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출연 연구 기간에 대해서 어떤 그 정책 결정을 하거나 제도 결정을 하거나 이런 것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뭐 중소기업 얘기를 했는데 중소기업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지만은 이게 그 어떤 분야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이제는 성과를 우리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출연연의 어떤 문제의 개선 방향은 지금 우리가 PBS로 대변되는 지금의 이 경쟁 시대의 어떤 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숙제,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어떤 혁명적인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이 숙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렐러번스를 확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엑셀런스를 확보하는 건데, 그 이전에 우리가 정부와 출연연구기관이 함께 우리가 인식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출연연하고 그 다음에 정부 R&D 시스템을 분리해서 보는 이 지금의 접근을 이것부터 저는 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연연 시스템과 정부 R&D 시스템은 한 몸으로 같이 가는 거지 결코 이게 분리될 수 없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출연연구기관을 살리는 것이 곧 정부 R&D 시스템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해야지만이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사실은 보면은 이게 정부와 출연연의 관계의 설정을 어떻게 하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지금까지 40년 동안 늘 외쳐왔던 이 자율과 책임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사실은 스타트의 그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러한 그 자율 책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앞으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제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물론 이제 거버넌스와 관련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렐러번스와 그다음에 엑설런스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런 렐러번스 차원에서 지금 그 첫 번째 이제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출연 연구 기간이 좀 더 렐러번스를 확보할수록 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출연 연구 기관들이 정부 R&D 부처 R&D를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출연연이 수행해 왔다면은 출연 연구 기관의 그 사업의 기획이나 어떤 관리나 등등 여러 가지의 그 기본적인 어떤 추진 권한을 넘겨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일단 스타트를 해서 점점 그것들이 자리가 잡게 되면은 좀 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형태의 모양도 우리가 한번 지향해서 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그 정부 부처 중심으로 뭔가 기획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좀 더 그 기술의 변화, 시장의 변화에 좀 더 가까이 있고 민감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주체들이 기획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변화를 민감하게 수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주체들이 그러한 그 변화에 대응해서 수행해야 될 어떤 미션이 명확하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과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런 기대를 이제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출연 연구 기관이 정부 R&D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그럼 정부 부처는 뭘 하느냐? 출연 연구 기관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국가 전략적으로 가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가 주도해 가는 것이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도 이제는 한번 고려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출연 연구 기관들이 지금
그 행하고 있는 오류를 좀 더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출연 연구 기관에서는 나름의 이제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어떤 기관들에서 보면은 이 엑셀런스를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렐러번스에서 벗어난 엑셀런스는 저는 불필요한 엑셀런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출연 연구 기관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안에서 엑셀런스를 추구해야지 그냥 대학에서 하는 거, 기업에서 하는 거 그냥 경쟁적으로 가서 최고면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일단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그 각 연구기관들의 미션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딱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출연 연구기관이 25개면 25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그 섹터별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그 각 섹터별 그 혁신 시스템 분석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혁신 가치사슬 분석이라든가 등등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서 중요한 것은 이 분야에서 비어 있는 부분,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어딘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거기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확인 과정에서 나온 부분들을 바로 출연 연구 기관에 미션을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은 뭐 그 임무 재정립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지 않았다는데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기존의 출연 연구 기관의 문제를 우리는 대개 대학, 기업과 출연료를 그냥 집단화시켜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료는 뭐가 부족하고 기업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고 대학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출연료 전체에 대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이걸 갖고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있는 출연 연구기관 25개는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연구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하나의 특성을 살리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런 그 스태피 같은 기관이 사실은 이제 이러한 이러한 그 분야별 섹터별 사실은 혁신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하는 리포트를 계속해서 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 이 출연 연구기관에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정책 조정이나 종합 조정을 하면서 반드시 필수적인 리포트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조정의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는 조정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중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에 대한 우리가 이제 좀 준비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야 될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엑셀런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이 그 역량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더십 문제인데요. 중요한 거는 그냥 일반 리더십이 아니라 이 난리지 측면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결국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글로벌화된 연구환경 시스템인데 중요한 건 이 개방성하고 유연성인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자율 예산권과 자율 인사권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이 자율과 책임 체계에서의 가장 이제 갖춰야 될 그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런 조직 구조의 개편이라든가 이 사업 구조의 개편, 그다음 핵심적인 어떤 리더의 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조직 체계 얘기 나오면 연구기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미션 부분이 먼저 정립되지 않고 조직 체계를 건드리는 거는 저는 사실 그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보고요. 반드시 먼저 미션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미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그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인 어떤 행정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이 그
지식 측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지만 사실 이런 미션을 제대로 창출할 수 있는데 지금의 이런 조직 체계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연구회의 그 조직도 우리가 사전에 연구회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출연 연구기관의 조직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연구회의 모습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아랫부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제 정년 이런 문제인데요. 이제 이 정년 얘기가 나오면 어떤 출연연의 어떤 그 이기심 뭐 이런 식의 이제 사실 반응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협업을 이제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 출연연의 벽을 넘어서 대학하고 협업을 할 경우에 이 정년 문제가 굉장히 장애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55세 되는 분이 책임자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출연연에서는 그 장기간 사입일 경우에 55세 되는 분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55세 되는 분이 나오고 출연연에서는 50세 되는 분이 나가요. 그러면 벌써 운동장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제도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운영 시스템 측면에서 뭐 예산의 문제는 미션 중심으로 간다면은 우리가 더 이상 PBS에 관한 얘기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션에 맞게 그 미션 수행에 적합한 그런 예산이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바람직스럽고요. 중요한 거는 출연 연구 기관에 지금 이제 이 그 연구 역량 측면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창의성 이런 부분을 할 지금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 메인 미션에서 그 해결해야 될 어떤 그 문제들 메인 문제 이외에는 거기에 일정 퍼센트는 반드시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위한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지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적절하고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신진 인력은 지금 뭐 그래도 그 뭐 TO 관리를 하지만은 그래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대학으로 가시는 분들은 많지만은 사실은 대학에서 출연연으로 오는 분들은 없거든요. 만약에 대학에서 출연연으로 오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는 출연 연구 기관이 완전히 살아났다라는 저는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고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바로 평가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PBS 제도 하에서 개인별 평가를 저는 너무 지나치게 경쟁 체제를 부추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체제에서는 지금 협업이라는 거는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 평가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집단 평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냥 그 과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지금은 사실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체제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평가의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연해서 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 R&D 시스템의 이 혁신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혁신이 되어야지만이 정부 R&D 시스템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 출연연을 제외한 그 나머지 것들은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정부의 어떤 제도나 정책의 모든 초점은 R&D 성과를 창출하는 주체인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방향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출연연에 계신 분들이 또 저기 정권이 바뀌면은 또 출연연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 대상이 25개로 구성된 사실 연구의 산하의 출연연인데요. 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국공립연구소도 있고요. 또 전문 연구소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25개 연구기관이 정부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그 정부 출연료만 25개 출연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연구기관을 한 판에 놓고서 이미 그 연구소들 간에 미션이 지금 롤이 지금 중첩되는 기관들이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단순히 25개만을 봐서는 안 되고, 물론 이제 25개 기관을 필두로 해서 뭔가 새로운 혁신 방안을 모색하지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 뭔가 자리를 잡을 경우에는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보는 이런 종합적인 접근이 이제 필요한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